결국 FMC 위원들이 나 스스로 FMC 위원이 되자. 그러면 나는 뭐를 보고 금리를 결정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세 가지죠. 계속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이 예, 세 가지 목표를 나름 실현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게 지금 물가 안정 됐느냐 이걸 봤는데 아직 물가가 안정된 건 아니다. 불안 요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에너지 물가를 자극하는 것이지 근원 물가를 뭐 떨어뜨릴 만큼은 아니니까 네,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뜻이었고, 그다음 경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경제만큼은 정말 재밌습니다. 22년 10월에 전망했던 것이 1.0%였는데 23년 1월 들어서 0.4% 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4월 달 들어서 또 0.2%포인트나 또 상향 조정한 겁니다. 한국 경제는 2.0에서 1.7,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실제적으로 정말 강하다, 로버스트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경기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고용 지표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니까 실업률만 본다면 실업률 지표도 역시 23년 2월 달에 3.6으로 올라서 좀 불안했었습니다만 또 그거마저도 2월 달, 3월 달 들어서 3월 달에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실업률도 떨어지고요. 뭐 3.6이든 3.5든 상관없이 그냥 이것은 완전 고용입니다. 미국 고용이 4%를 언더로 기록하고 있다. 완전 고용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영역이 여전히 탄탄하고 타이트하고 하니까 어쨌든 경기 불안 요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완전 고용, maximum employment라는 goal과 2% inflation goal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어쨌든 어, 고용이라는 목표는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런 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물가 경기에 이어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이제 금융 불안에 대한 경계감이 많이 높아졌고 연준 회의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연준이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 채널의 경우 요 얘기가 담겼었는데요. 은행의 디파짓, 이 예치금이죠. 이 재밌습니다. 3월 들어서 여기 보시면 라지 뱅크와 그리고 other banks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25개 대형 은행과 중소은행으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largest banks와 other banks라고 했는데 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걸 대기업과 그 밖의 기업 이렇게 어, 좀 겸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식 겸손한 표현인 거죠. 근데 어쨌든 대형 은행들의 예치금은 오히려 늘고요. 지방 혹은 중소은행들의 예치금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게 어, 뭐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비롯한 또 이 중소은행들, 실리콘밸리 뱅크가 뭐 중소은행이다라고까지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름의 큰 은행들이 부실하니까 중소은행들로부터 예치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뱅크런을 보여줘요. 네. 빠져나가되 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빼되 어디로 넣는 거예요? 예, 대형 은행에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네. 머니무브죠. 근데 그것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뭐, 야, 이거 은행 부실이 감당 안 될 만한 수준일 수도 있어 하면서, 조금 3월 후반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은행이든 작은 은행이든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어, 예치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은행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작용된 겁니다. 특히 제 금융 불안에 있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가장 많이 골마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골마 있는 부분은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서 부동산 PF 부실, 이게 좀 골마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경제에 있어서 좀 골마 있는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아,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MBS라고 하죠. MBS. 그러니까 음,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주택담보대출을 MBS라고 한다면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 물건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뭡니까? 예, 커머셜 MBS, 아, CMB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것처럼 미국 내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상업용 부동산의 일부가 오피스, 그리고 또 일부가 중대형 상가, 또 소형 상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중에 특히 사무실의 공실률이 이렇게 치솟죠. 이 코로나19 이후에 치솟기 시작하면서 그게 안 떨어지고 계속 치솟는 거예요.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대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피스를 이제 비대면 근무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비대면 근무를 좋아하고, 그리고 비대면 안 한다 그러면 특히 좀 센 인력들 있죠. 우수 인력들, 개발자들, 이들은 나 그냥 비대면이 가능한 일자리만 찾아갈래요. 이런 식이니까 그래 비대면으로 근무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 기업들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이거 임차료 이만큼 내고 있는데 이 직원들 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이만큼이나 내고 있는데 사무실 비용도 아낄 겸 반만 쓰자. 네. 그리고 그 임차료만큼을 아껴서 오히려 또 좋은 인력도 유치하고,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다시 말하면 비대면 근무 방식을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활용하자. 이런 생태계도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영향을 미쳐서 공실이 계속 늘어나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이 쌓이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은행들 혹은 금융사들이 어떨까요? 대출을 아끼죠. 네. 예.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거예요.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할수록 업황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제가 네. 이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제조업 업황을 보여주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업황이 좋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업황이 나쁘다인데 그걸 역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해석을 한다면 올라갈수록 불안하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의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그 정도와 업황이 불안해지는 그 정도가 어떻습니까? 같이 다닙니까? 따로 다닙니까?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잖아요. 네. 대-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비즈니스를 할 때 100% 자기 돈, 자기 자본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인 자본에 의존을 하는 경향성이 있겠는데,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로 하여금 대출을 못 받게 하니 신규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안 또 하죠. 신규 어떤 계약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 설비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뭐 신사업을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제때 줄 수 있겠습니까? 고용 해고라든가 혹은 설비 투자가 위축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업황이 좀 부진해지고, 이게 경기 침체를 더 야기할 수 있고 이게 물가 잡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 내막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가 잡기에 더 유리해라고 표현까지는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 부실 사태 때문에 빅스텝까지는 안 한 거지. 어쨌든 은행 부실이 베이비 스텝 영향을 줬다면 베이비 스텝까지 했으니까 빅스텝의 영향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 그래서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금융 부실 사태가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어쨌든 금융 부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된다면 금리 인상을 못 하죠. 시스템적 리스크를 허용할 수는 없죠.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 부실은 아니고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고 이 부실 상태가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는데, 근데 경기는 그래도 탄탄할 만큼 버틸 수 있으니 우리는 그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빅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러한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 네, 해석에 대해서 시장은 좀 어떤 해석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네.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의 판단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거의 노뉴스입니다. 이게 뭐, 깜짝 놀랄 만큼의 뉴스는 이번에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CPI가 발표된 직후, 어제 밤이죠. 밤에만 해도 그래도 한 70% 가까이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FMC 회의록 결과를 보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좀 더 떨어졌었죠. 우리가 했을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기대하는지를 지금 같이 보시죠. 세미 페드워치 상에서 네, 70.5%로 어, 노뉴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이 회의록 결과를 보니까 FMC 위원들이 뭐 금리 인상해야 되겠네라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라고 이제 간을 본 게 아닌가 이제 네, 상황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금리 인상하겠구나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 이게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있을 5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궁금하고 특히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은 이미 어쨌든 이번에 베이비 스텝 한번 할 것에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년 5월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를 어쨌든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그리고 그 6월에는 한 번만 동결하고 네, 그리고 7월부터는 당장 금리를 차츰차츰 인하할 것이다. 23년 연내에 굉장히 많이 인하하는 것으로 거의 1%포인트나 인하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이 기대 자체도 제가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기대만으로도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유입이 되는 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대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IMF의 진단이에요. 좀 보시기 어렵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타겟 물가 상승률에 선진국이나 신흥국이 언제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냐, 네, 목표 물가에 언제 도달할 것이냐인데, 23년 연내에는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죠? 24년에서야 목표에 근접해질 것이고 24, 5년 즈음에 정말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에 올 것이다. 라고 IMF 스태프들이 진단한 겁니다. 제가 네, 진단한 게 아니고 IMF 연구원들이 진단한 것이다. 그래서 향후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보면 23년 연내에는 보시는 것처럼 24년 전까지만 해도 언제 계속 금리를 인상하다가 인하는 없다. 네, 24년 1분기 이후에야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 네, 미국의 경우는 금리 인하 없다. 연내 없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더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 상당 기간 금리 인상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네, 24년 끝자락에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판단 기준은 올해 없고 내년에나 금리 인하 있다. 그리고 아마도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는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뭐 강하게 온다거나 금융위기가 뭐 강하게 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없는데 굳이 물가도 안 잡힌 상황에서 왜 금리를 인하하느냐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싸우듯이 얘기를 한다면. 왜 도대체 왜 인하합니까? 이거죠. 인하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자, 제가 맨날 시장하고 싸웁니다. OECD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아까는 IMF의 진단인 거고 OECD도 마찬가지
OECD의 이 국제기구 OECD에 있는 연구기관의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스태프들이 전망하고 있냐면 24년 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 없다. 24년에서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유로존은 24년까지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진국 권역에서 주요 연구자들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 가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물가라는 것이 기조적으로 아직 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23년 연내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 박는 것이 FMC 위원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 침체 말씀하시는데 미국 경제는 매우 로버스트, 탄탄하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사운드, 뱅킹 시스템이 is sound and resilient. 굉장히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안 잡혔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죠? unacceptably high. 이건 물가가 우리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예. 높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금리의 상한선은 나왔다고도 예.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것이 시장의 기대를 만드는 거죠. 네. 어, 사실 이것은 저 웅달님하고 꾸준히 영상을 이제 찍어왔고, 제 웅달 책방에 그냥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도 있었고, 항상 말씀드려왔듯이, 23년 2분기가 금리의 정점일 것이다.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4월 아니면 5월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4월에는 FMC 회의가 없으니까 5월인 거죠. 그러니까 2분기가 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2분기가 정점이니까 그로부터 6개월 전 22년 10월 정도 그 정도가 어, 주가의 어, 저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반등한다.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는 다른 것이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 나가서 경기 침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가 침체 온다고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주식 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경기 침체 계속 온다고 하더니 왜 주식 사라고 하는 겁니까? 음, 죄송합니다. 경제 언어가 미숙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경제 언어가 미숙하니까 같은 말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제 언어 감각을 충분히 이렇게 갖추시면서 어떤 경기 침체라는 그 표현을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주가 침체로 받아들일 일이 음,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이해해 주시면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또 역시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침체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꾸준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주가는 항상 선행하는 것이니까 먼저부터 금리 동결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굉장한 훈풍인 거예요. 그죠? 예, 기대만으로도 굉장한 훈풍인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